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여자입니다. 8살 된 아들 하나 있어요. 올 한 해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들께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뭐든 잘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위기가 찾아온다잖아요. 저 또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아빠와의 마지막 순간은 잊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하셨고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었지만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부모님 식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가끔이라도 쉬는 날이면 신랑이 친정집에 자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받는 만큼 주는 거라고 저도 시댁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가끔 쉬는 날 친정부터 간다고 불만이 많으셨고 신랑에게까지 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보다 사돈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어느 정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작 사돈댁보다 우리 집이 훨씬 가까운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서운하구나.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세요. 일일이 그런 거 다 따지면 저희 결혼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될 때는 갈 수 있는 거고 못 가기도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시면 저희 집만 오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원래 부모님 식당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 일 그만두고 제가 하는 사업 도와주고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야죠.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서운하다느니 불만을 늘어놓으시면 시간 없어도 찾아오려고 노력하는데 더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엄마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바로바로 고쳐주더니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알았다. 불만 가지지 않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마. 나도 똑같은 부모라서 하는 말인데 정말 너무한다. 엄마도 아들 언제 오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쉬었다 가라. 어머님은 신랑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희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셔서 혼자 계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식당 일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하십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일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주말에 도와주려고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닌데 어머님은 집에 혼자 있다고 심심해서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왔고 사정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희가 서운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피곤했었던 신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하게 되었고 기분 상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난감했었어요. 결국 신랑을 따라 나섰고 한동안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쉬는 날 시댁에 가지 않겠다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신랑 잘 타일러서 시댁에 같이 갔어요.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오셔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셨고 대화조차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많이 서운하셨죠? 앞으로 잘할 테니 기분 푸세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똑같이 부모이고 자식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사돈댁 식당 일이 바쁘다고 우리 아들 주말마다 데려가서 일 시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돈댁에만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고 좋은 관계 이어나가길 바란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분 좀 풀어주고.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말았어요. 신랑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아 어머님이 들어가신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토라지신 어머님 기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더 이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하면서 조금씩 기분이 풀렸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풀어주는 데는 술밖에 없잖아요. 기분 좋게 한 잔씩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 식당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식사 초대 한번 받고 싶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궁금하다는 말을 하셨고 아버님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얘기해본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셔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과의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시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식당 문 일찍 닫으면 되니까 시간만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에 신랑과 시부모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장사를 일찍 끝내셨는지 막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어요. 남편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식당 일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시부모님 오신다고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오자마자 음식 세팅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식당 일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너무 바빠서 주말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와서 일손 돕는다고 하던데 장사가 잘 될만 하네요. 오면서 봤는데 위치도 정말 괜찮고 음식 솜씨도 너무 좋으세요. 그만큼 노력하셨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셨던 거겠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 초대 한번 할 테니까 시간 내셔서 와주실 수 있으시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다면야 저희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다행히도 난감하거나 불편한 상황은 없었어요.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 한참 동안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시부모님 또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계획했던 일이 모두 끝이 났고 그 일을 계기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 저희가 쉬는 날 시부모님 따라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양가 집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바람에 쉬는 날이면 식당에 가냐고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점점 물어보는 빈도가 잦아지고 식당에 가려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님이 우리가 일손 도와주려 가려고 하면
어머님도 꼭 모시고 가길 바라시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네.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좋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어느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엄청 난감했었죠. 부모님은 워낙 바쁘셔서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홀에서 앞치마 두르고 시어머니 직원들 따라 일을 배우시는데 저희는 정말 난감했죠. 신랑은 어머님을 보며 뭐 하는 거냐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도 신랑을 따라 급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신랑이 하는 대화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게 답답해서 뭐라도 배우고 싶었는데 식당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한번 해보겠다며 어머님이 자처한 거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거니 너무 열내지 말라면서 흥분한 신랑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식당으로 찾아오신 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그날 하루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그렇게 식당 마감이 끝이 나고 모두가 평소보다 진이 빠진 채 멍하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 말에 찬성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은 화가 많이 났는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눈치를 보며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시고 움직이면 저희가 뭐가 돼요? 저가에서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기도 난감한 상황인 거 전혀 모르고 행동하신 거예요?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뭘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러니? 집에 있는 거 심심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했어. 당연히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원들 방해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식당에 서 있는 자체가 방해가 되고 식당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전화하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신랑은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모든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였고 아버님은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면서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그때 풀자고 말한 이후 한참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생각 없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통화의 내용은 시부모님과 따로 만나서 무언가 얘기가 오고 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건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 아버님이 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지한 사과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돈지간이 어려운 상태인데 한창 바쁠 시간에 무턱대고 찾아오셔서 일하겠다며 앞치마 두른 건 그날 식당 일을 망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하루 만에 일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
최소 한 달은 일이 손에 익은 뒤 홀에 투입시키는데 어머님은 눈대중으로 보고 주문까지 받으면서 그날 음식 순서도 완전 뒤죽박죽이었고 손님 순번 또한 계속 바뀌면서 결국 포기 단계까지 이르렀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는데 당연히 화가 났었겠죠. 그래서 더욱더 아버님이 사과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식당이 다시는 방해되지 않게 어머님 관리 잘 하겠다고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희는 거의 쉬는 날이면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 또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했고 추운 겨울날이 다가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첫눈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를 들뜬 기분과 동시에 부모님 식당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길 또한 조심하시라고 전화보다는 문자 한 통 넣었어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문자가 아닌 전화가 왔어요. 신랑과 같이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는지 제 몸을 돌려 세웠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에 걸린 것 같아 응급실에 누워있다며 믿을 수 없는 사고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아빠는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랐는데 아빠는 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묵묵히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오열을 하고 말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눈이 온 상태여서 방어할 새도 없이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뇌진탕이 심각하게 왔었다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아빠의 장례식까지 모두 치르게 되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각이 없으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버린 모습에 신랑이 말리려 했지만 벌써 늦어버렸었죠. 사돈어른을 주축으로 식당 운영하셨는데 어쩔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잘 운영되던 식당 처분할 수도 없을 테고 차라리 저희한테 넘기세요.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되고 안 싸더니 주방에서 음식 만들면 되겠네. 그래도 식당에 남자가 있어야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도 홀서빙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직원들이 많으니 이참에 같이 운영하는 게 어때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면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왜 저희 식당을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꿈 깨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멍청이에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하는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어야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저게 걱정돼서 하는 말인가? 아빠가 세상 떠나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어머님이 넘보시는 거잖아요. 아버님도 어머님 편드는 거 보니 저희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나나 봐요. 어떻게 장례식이 끝이 나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가 올라와 버리자 엄마는 옆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말리고 계셨어요.
신랑 또한 저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나서야 난리가 났던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대놓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고, 이 문제로 인해 신랑과도 결국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계속해서 어머님의 흉을 보자 신랑도 참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 몸에 이상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울렁거림은 가라앉지 않았고 뭔가 몸에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혹시 몰라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축하해준다 한들 기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시점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임신이 되고 난 시점부터 따라온 입덧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신을 알리게 되었어요. 제 아픔은 모른 채 시댁 집안은 경사가 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에 너한테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꼭 아들을 낳길 바란다. 그래야 집안에 축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야.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낳아서 키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아요.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참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임신도 했으니까 사업일보다 엄마 집에서 잠시 동안 요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잠깐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안 싸돈 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은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 거 모르니? 몸이 떨어지면 마음까지 떨어지는 거 몰라서 그래? 요즘 저희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전부 어머님 그 입이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또 시작이냐? 그냥 오늘 가버려. 나도 너랑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나도 원했던 임신 아니거든? 보자 하니까 말하는 게 너무 심하잖아. 장인어른 떠나신 게 우리 잘못이야? 뭐가 이리 예민해? 결국 또다시 신랑과의 다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걸 본 시부모님은 서로 다툴 거면 집에 가서 다투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와서까지 엄청나게 다투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친정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내려오니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짐 푸는 거 도와줬어요. 집에는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던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빠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아빠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정리하고 있었고 엄마가 저에게 하나의 가방을 건네주더라고요. 아빠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며 주셨는데 그 안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 발견되었고 저희 가족이 오래간만에 여행 가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와 작별한 게 믿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천조가리도 한 장 있더라고요. 뭔지 싶어 물어봤지만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자 안에 아빠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가방을 넣었고 차곡차곡 짐들을 정리한 뒤에 창고에 전부 넣어뒀어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 엄마 옆에서 식당 일도 도와주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될 때까지 신랑과 시부모님 얼굴은 자주 안 보게 되었고, 그렇다고 저를 보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점점 연락도 뜸해지면서 오히려 떨어져서 사는 게 편할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에 시부모님과 신랑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라 특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삶은 없었고, 오로지 모든 일상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갔어요. 신랑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는지 아이를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닌 최대한 도와주면서 관계 유지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난 만큼 크게 별일 없이 잘 지내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머리도 못 가눌 정도로 약했던 아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와 신랑도 조금 늙었지만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봤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며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굴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장모님, 몸 상태는 어떠신데? 괜찮으시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 가슴 통증도 심하신 것 같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아. 엄마가 아직까지 아빠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고 계셔. 거기에다 식당 일까지 힘들어 하시고. 그럼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식당도 처분하시고 그만 쉬시라고 해.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지. 식당 일 만만치 않잖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엄마랑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되겠지. 남편과 식당 문제를 포함한 엄마의 정신 상태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엄마의 힘든 상태를 시부모님께 알렸고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 또한 계속 신경이 쓰이셨는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자주 찾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별 말이 없는 걸 봐선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너희 식당 우리한테 위임하는 게 좋지 않겠니?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위임받으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 시엠이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구나. 네? 위임한다고요? 엄마는 아예 처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관리가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위임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식당을 준다는 건데 그렇게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드니? 내 말 좀 들어봐봐라. 일단 우리가 식당을 위임받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매달 안사돈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게 낫죠. 아니면 제가 운영하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네? 한 가족이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거지. 엄청 야박하게 군다.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엄청 예민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자금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아닌 건물을 어머님이 그냥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조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화가 많이 나셨고 통화하다 말고 뚝 끊으셨습니다. 신랑과 이 문제로 다시 얘기했지만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신랑 또한 어머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은 어차피 엄마와 제가 하는 거라 식당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이 식당을 넘기라는 말을 무시했어요. 처분하려는 금액을 달라고 하니 그럴 돈은 없으니 매달 주겠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건물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닌 몇 억인데 매달 몇 백만 원으로 어느 초년에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가 완강하게 나오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식당 운영 마지막 날을 끝으로 물건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한 뒤에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주방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며 구급차 안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의사분들이 붙었고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세상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였고 병실에 누워서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신랑이 급하게 달려와 엄마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자 모두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지금 꺼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참에 서류 하나 가지고 왔다. 이거 좀 봐봐라. 안사돈이랑 같이 결정한 문제이고 하나도 문제되는 거 없으니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위임장? 식당을 아버님께 넘기겠다는 위임장이요? 여기에 왜 저희 엄마 지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유, 보면 모르니? 너희 안사돈이 너희 시아버지한테 위임장을 작성해 줬단다. 식당 운영권을 준 거라고.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러니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너희 식당은 우리 소유라는 거 잊지 말거라. 안사돈이 지금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이 서류는 유언장이 되는 거 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해결했을 거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일을 꾸민 것 같은 냄새가 너무 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한 줄 알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짐을 챙겨와야 할 것 같아 신랑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많은 짐들이 박스에 들어가 있었고 신랑에게 물어보니 옛날에 입고 안 입던 옷들을 정리 중이라며 전부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옷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어이없게도 식당을 위임받았는데 옷 정도야 가볍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박스에 들어가 있던 옷들 전부를 쏟았습니다. 신랑은 화가 올라왔는지 기껏 정리한 거 다 쏟았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있자 신랑은 급하게 달려와 제가 들고 있던 옷을 뺏어서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른 옷들을 전부 박스에 막 집어넣었고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은 급하게 박스를 현관 밖으로 빼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다시 현관문을 열어 박스를 뒤집은 다음 안에 있던 옷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분명 본 것 같은 색의 옷이었는데 팔 부분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빨간색이 묻어 있었고 그 순간 아빠 가방에 있던 찢어진 천조가리가 머릿속으로 스쳤습니다. 엄청난 소름이 온몸으로 퍼졌고 저는 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고 집에서 빠져나와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던 박스를 전부 뒤집어 엎은 다음 안에 있던 아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가방 안에서 천조가리가 나왔고 신랑의 옷과 맞춰보는 순간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같이 들어와 엄마와 무슨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했고 거절하며 싫다고 말하자 시어머니와 엄마와의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엄지손을 인주에 찍은 다음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어요. 엄마는 쓰러진 상태로 누워 계셨고 신랑은 엄마의 손에 빨갛게 물든 인주를 물티슈로 닦은 다음 주방에서 쓰러진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에 모두 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방에 있던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엄청난 증거가 담겨있던 영상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식당 앞에 도착했고 저는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한 발만 늦었다면 분명 모든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제가 가진 자료 전부를 제출했고 경찰분들은 식당에 있던 시부모님과 신랑을 검거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신랑의 옷과 아빠의 가방에 있던 옷에 대해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옷은 신랑의 옷이 아닌 시아버지의 옷이었고 식당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 꾸민 일들이었어요. 모든 게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신랑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고 전부 계획한 사실이었죠. 시아버지는 눈 오는 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아빠를 강하게 밀었고 뒤로 넘어지게 된 거였어요. 이것 또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또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모든 사실은 더 정확해졌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세 가족 모두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엄마와 저는 아빠가 억울하게 세상 떠나신 11년 전의 사건이 다시 떠올라 오열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너무 감사했고 식당은 빠르게 처분을 하였어요. 온 가족이 저희를 속이며 살아간 치밀한 계획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감옥살이하며 살길 바랄 뿐이에요. 현재 엄마와 저와 아들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에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로펌 비서로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근무를 했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정 관리를 하거나 문서 수발신 전화 응대 그리고 법정 문서 서식 정리 등 변호사님 뒤에서 필요한 자잘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한마디로 심부름꾼입니다. 말이 로펌 비서로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사무직 비서와 다를 건 없어요. 아무래도 비서일 중에서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는 있겠네요. 보통 면접을 볼 때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과 어느 정도 성격도 맞아야 하고 원하는 조건에 진입을 해야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면접을 봤었는데 아쉽게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몇 번의 면접을 시도한 끝에 저를 좋게 봐주신 로펌이 있어 다행히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첫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원하는 조건에 제가 어느 정도 진입을 했었는지 그래도 첫 대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인수인계 받았고 첫날이라 사무실 분위기와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취업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와 제일 많이 부딪히게 될 변호사님과 처음으로 같이 점심을 먹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저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은 그때 당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건 크게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공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부로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도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앞으로 김 비서와 제가 함께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약속 지켜줄 수 있죠? 그럼요. 그 정도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사건 서류가 많아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른 건 또 없으세요? 변호사님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고 때마침 음식이 나와 살짝 어색해지려는 공백을 깨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저희는 점점 친해졌고 개인적으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차 때와 다르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가끔 이상한 감정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나타내는 감정 같기도 하고 때론 일하는 직원이고 제 나이가 변호사님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다 보니 동생처럼 대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말하게 되었고 진지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솔직히 혼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변호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지? 같은 마음이라니?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일적으로 잘 해주시는 거와 개인적으로 나타내시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저도 여자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김 비서와 내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퇴근하고 나선 오빠 동생으로서 대해주는 것 뿐인데 나랑 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어서 관심을 많이 준 거고 그런데 이런 관심이 김 비서한테는 다르게 다가간 거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해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연애를 한 적이 없었고 순결을 지켜왔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한 공간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도 변호사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감정이 싹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해의 결과로 인해 변호사님은 저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귀엽다는 듯이 웃어 넘기셨어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 저녁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쓸데없이 입을 놀려 앞으로 같이 일을 할 때 불편해질까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저에게는 별 다른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전날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따라 꽤 바쁘게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아 야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님은 외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가 속이 너무 쓰려 컵라면이라도 먹으려 하는데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꽤 낯익은 구두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배고플까봐 야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었고, 같이 야식을 먹은 뒤 서둘러 처리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해결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이런 호의는 계속되었고, 제가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이지만 저에 대한 감정이 확실히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회식 때 직원들 먼저 돌아가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님의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그때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굳이 여행을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래서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다시 결혼한다는 게 나에게는 감정적으로 말 못할 부분들이 많아. 과거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저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이 남자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한동안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시간일 때면 장난도 치며 꽤 즐거운 하루를 보낸 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일적인 부분들에서도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퇴근하고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말에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시간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철칙 하나는 사내 연애는 금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결국 회사에서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의 고백이 싫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원했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평생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딸이 갑자기 변호사 일을 하는 남자를 소개해주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딸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저에게도 좋지 않지만 김미수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네요. 저희 현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 남자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또한 확고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었어요. 이 남자를 통해 처음 연애를 해봤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남자를 만나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거라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사건 처리만 끝내고 나머지는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래야 신혼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일적으로 너무 바빠 출장까지 가게 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려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쌓여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남편이 지내던 집을 신혼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도 상관없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과 결혼식 전까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이 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신혼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고 한참 동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다는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도착할 시간에 맞춰 준비한 음식은 전부 식어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여태껏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 아,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었어. 의뢰인 상담이 들어와서 급한 용건이라 어쩔 수 없었네. 어차피 집에 들어올 건데 방에 들어가 자고 있지 그랬어. 여태 기다린 거야?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가서 뭐 좀 먹고 왔어? 안 먹었으면 밥 차려줄까?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상담하면서 저녁 먹어서 안 차려줘도 돼. 다음에는 내가 꼭 연락할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어서 들어가자. 남편은 처리해야 될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며 서재에 들어가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했고 저는 남편이 별일 없이 들어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피로가 쌓여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날은 휴일이라 집에서 푹 쉴 수 있어 늦게까지 눈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침대가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다가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깊이 잠이 든 것 같아 깨우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책상에 이상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띄어 집어 들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고 제가 상자를 들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빼서 서랍에 급히 넣었습니다. 그 반지 뭔데 급하게 서랍에 넣는 거야? 보면 안 돼? 꽤 비싸 보이는 반지인 것 같은데? 나 주려다가 들킨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의뢰인 반지야. 내가 잠시 맡아두기로 했어. 사건 해결할 때 사용할 증거물이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그랬어. 내가 서재에 함부로 들어온 거 싫다고 했잖아. 개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냄새야? 아침밥 차렸어?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그럼 나갈까? 남편의 당황스러운 눈빛도 처음 봤지만 급하게 반지를 서랍에 넣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증거물이라고 하기에 남편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남편을 뒷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별 문제 없었거든요. 워낙 일이 바빠서 출장 가는 날이 많아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눈 붙이기 바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급한 사건들만 끝내면 한숨 돌릴 수 있으니 그때 신혼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의문의 반지를 본 뒤로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들어있길래 꺼내게 되었는데 꺼내면서 이상한 명함 하나가 발견이 되었고 그 안에는 주소와 함께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명함이었고 뒷면을 보니 또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지갑에 넣으려고 펼치는 순간 지갑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꺼내자 밑에는 저와 찍은 사진이 나왔고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의문의 여자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같아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명함과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 순간 남편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며 가까이 다가오길래 급하게 정장 안에 다시 지갑을 넣어두고 드레스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데 남편이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서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에 어색한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잠시 볼일을 보고 온다는 말에 궁금했던 점을 알고 싶어 다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고 서랍 안에 숨겨둔 상자를 열자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 의문의 여자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무조건 바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있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일을 쉬는 날 핑계를 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꽤 깊은 산골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건물 한 채만 우두커니 있는 의문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조용하니 아무도 없이 건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올지도 몰라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숨기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어두운 저녁이 되니 라이트를 비추며 차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숨죽이며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는 다름 아닌 남편의 차량이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불이 켜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건물 밖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분위기 있는 노래를 틀었고 멀리에서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사진 속에 있던 의문의 여자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의문의 여자가 도착한 걸 알고 문을 열며 반겨주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여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의문의 여자 입에서는 보고 싶었다며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둘의 대화에 이혼했던 전 와이프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들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 서재를 샅샅이 뒤져 살펴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핸드폰에는 의문의 여자가 이혼한 전처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비서로 일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안에 있던 증거물들을 전부 모았고 저렇게 만날 거면서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90억 자산가인 재벌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가 아쉬워서 걸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늦은 새벽이 돼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척하며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와 결혼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첫날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이유가 저보다 전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고 모든 증거물을 모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를 하며 아무 말 없으면 의심을 살까봐 전날에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보면서 투정 부리듯 연기를 했고 별 문제 없이 상황을 넘기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었고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저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남편의 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그날도 좀 늦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늦지 않게 올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먼저 퇴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모은 증거물과 그동안의 사진들을 정리한 뒤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씻고 나오겠다며 오래간만에 같이 한 침대에 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 표정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집에 들어온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의문의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순간 짜증이 올라왔고 받으려는 순간 다시 전화는 꺼졌어요. 그 이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분노를 삼키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뒤 남편이 눈이 붉어진 상태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려고 하길래 강하게 밀쳤습니다.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것도 전처랑? 내가 모를 것 같아? 여기 있는 자료 내가 그동안 다 모아둔 거야. 당신 뒷조사가 전부 끝이 났다고. 이러면서 배운 게 이런 거잖아.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처랑 그곳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소송 걸 준비 다 됐고 당신 변호사 생활도 끝이 날 줄 알아. 내 뒷조사했어? 정말 잘했네.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증인을 서주면 되겠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아. 법정에서 딴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당신이 본 모든 걸 진술해야 돼. 그래야만 당신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날 사랑하긴 한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 내 재산 당신에게 전부 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당신에게 아픈 기억만 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아마 당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신이 가진 재산 전부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누가 바람 피운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나는 바람 같은 거 피지 않았어.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게 당신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내 말 믿어줘. 다시는 얼굴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면회는 가끔씩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저는 가까이 오는 남편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 붙였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저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었던 전처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 몰래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건물이 불이 났다는 충격적인 설명과 함께 전부 다 타버렸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남편은 전처에 대해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이 예전에 몸이 불편한데도 여행을 데려갔을 때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사고를 내게 된 거였고 그걸 밝히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가 성립이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복수를 꿈꿔오게 된 거였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이 된 거였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퇴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건 당신 입장이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 빨리 가서 그 사람 구해야 돼. 안 그럼 당신 인생 정말 끝이 나버린다고.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한 거야? 나 사랑한다며. 나 혼자 남는 게 당신은 좋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녀는 우리 부모님을 세상 떠나시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법이 이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내린 거야. 당신한테는 미안해.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당신한테 주면 되잖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당신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 당신 재산 내가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그 사람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한 결정은 잘못된 거야. 세상은 당신의 잘못만 볼 거라고. 지금 나가면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전부 끝이야. 알아? 내가 여태껏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한 건데. 내가 가진 재산도 없을 줄 알라고. 나가지 마. 나랑 여기 있어. 내가 한 결정 인정해 주라고. 나도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불이 난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했고 벌써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온 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히게도 그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신 화상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전처가 살아있다는 말에 남편은 오열을 하며 저를 원망했지만 남편에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게 더 힘든 거라며 앞으로 전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라고 남편을 끌어안으며 보내주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가 떠났다는 슬픔과 그에 따른 복수심이 남편을 병들게 한 것 같아 자주 면회를 찾았고 평생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직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생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 또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역은 면할 수가 없어 남편 또한 오랜 기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야 하네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게 믿을 수 없고 꽤 충격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 고생했다며 꽉 껴안아 주려 합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아프지 말고 지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